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예년 같으면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축제가 열리는 지역이 조명을 받았을 텐데요. 올해는 벚꽃이 피어야 할 곳까지 너무 큰 화마가 덮쳐버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야 하는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이 산불 앞에서는 화재의 진화가 우선이고 전 재산이 불타버렸음에도 화마 속에서 무사히 대피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 앞에 숙연해집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더 따뜻한 위로를 통해 강한 연대를 느끼고 더 단단해질 겁니다. 벚꽃은 없어도 산불을 이겨내는 우리 마음의 꽃이 어서 빨리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3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27일이 그래도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날짜인데요.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시작된 지 딱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예감이 이름이 바뀐 지,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지, 정식으로 앉은 지 딱 2년째 되는 날인데요. 많이 서로 이제 축하하고 응원하고 하면은 좋을 텐데 지금 또 산불 이 재난 상황에서 마냥 축하를 건네고 받기에는 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경제상식 퀴즈 대신에 지난 2년 동안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떻게 같이 함께 하셨는지, 또 여러분에게 성공예감은 어떤 의미인지 같이 생각을 좀 나눠주십시오. 오늘은 또 날이 날인 만큼 추첨이 아니라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커피 2잔 그리고 디저트 세트 같이 묶여져 있는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제가 또 힘을 드려야 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이죠. 와이즈 부스터를 5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부스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벌써 2891님, 하루라도 성공예감을 듣지 않으면 알찬 하루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그래서 매일 듣게 됩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902님, 부산에 내리는 이 비가 산불 현장에도 내렸으면 합니다. 우리 또 마음을 담아서 비도 좀 같이 왔으면 하는 바람도 나눠보시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558님, 2주년 축하드립니다. 성공예감은 아침마다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자,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 뜨자마자 또 새로운 미국의 관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조용히 있으면은 평온한 하루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 텐데 우리로서는 새벽에 나온 소식입니다.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무려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게 미국 자동차 제조업 살리겠다라고 늘 밝혀왔잖아요. 그러면서 부과를 예고를 해왔는데 25%나 부과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평균이 2.5%예요. 그럼 10배나 높은 거죠. 이렇게 되면 백악관이 추정하기로는 미국 관세를 통한 재정 수입, 자동차 관세요. 연간 100억 달러, 147조 늘어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좀 약간 좀 무서운 부분인데요. 이것은 영구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단 못을 박았습니다. 품목별 관세 부과한 것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가 2번째입니다. 영구적이다. 그러니까 미국에다 투자해라 이거잖아요. 네. 얼마 전에 현대차 그룹이 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네,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단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백악관에 가가지고 함께 향후 4년간 210억 달러,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강조한 게 그겁니다.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한해서는 관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화답을 하면서 현대차를 굉장히 칭찬을 했죠.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4월 2일부터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이거는 수입하는 차량이고요.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면 관세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210억 달러 현대차가 투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장 짓고 삽두고 뭐 해서 자동차 생산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하루 이틀만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냐 걱정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가요 347억 달러예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의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출되는 차의 절반은 미국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기아차 수출량은 97만 대고요.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41만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가 우리의 그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27%입니다. 네.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 약 절반에 해당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또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 곧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는요 국가별 상호 관세 예정돼 있잖아요. 네. 글로벌 관세 전쟁 여파 어디까지 갈지 조금 무섭습니다. 전체 대미 수출액의 27%인 자동차. 그런데 그걸 또 자동차 업체들은 어찌됐든 간에 관세에 피하려고 미국 가서 만들려고 할 거고 그만큼 국내 생산은 줄어들 줄어들게 수밖에 될 없겠죠. 거고. 그 뉴욕 증시에서 관세 곧 발표할 거야라는 소식에 쭉 밀렸더라고요. 미국장이. 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우 0.3, S&P 1.1% 정도 떨어졌는데 나스닥이 2% 넘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도대체 이제 관세 범위 규모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5.6% 급락했습니다.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는 머스크도 이걸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GM도 3.1% 하락 마감했고요. 우리 열린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안팎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직격탄을 맞게 된 현대차의 경우에는 3.38%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대미 투자 소식 전후로 해서 현대차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3%대 하락하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이 올해 들어서 조금 이제 주춤하다 보니까 이른바 서학김이라고 하는 네네. 미국 주식 개인 투자자들 좀 손질이 또 생기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관련해서 뭔가 좀 경고를 냈어요. 뭐 증권사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서 나오면은 별로 주목이 안 되는데 한국은행이라는 곳에서 경고를 해서 눈길이 좀 갔습니다. 네. 하는 블로그에 서학개미 이제는 분산 투자가 필요할 때.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투자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너무 미국 특히 대형 기술주에 편중돼 있다. 라고 이거 좀 줄여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옵니다. 사실 그 해외 투자한 게 그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년 말 22조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 거치면서 갑자기 서학개미 붐이 일더니 네. 지난해 말 기준은 170조가 넘었습니다. 5년 만에 8배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특히 어디에 주로 많이 투자하냐라고 봤더니요. 미국 주식 비중이 19년 말에는 58%였습니다. 네. 그 옛날 생각해보면 우리가 중국 주식도 하고 뭐 베트남 주식도 하고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23년 말로 보자면 88% 올라갔고요. 지난 18일 기준으로 보자면 90%. 그러니까 해외 투자는 그냥 미국 주식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상위 12종목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구글 등 M7 종목 대다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이 ETF 상품 좋아하시는데 그냥 ETF는 괜찮은데 그냥 ETF 안 하세요. 레버리지. 네. 화끈하게. 레버리지 하시고요. 네. 혹은 이제 인버스도 또 가끔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 추구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개인 투자 상위 50위 투자 종목에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7개 종목이 포함됐는데요. 일부 레버리지 투자 종목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두 자릿수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종목 40%가 넘는 것도 있대요. 네. 좀 이렇게 배수가 높은 거는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레버리지나 아니면 미국 투자 비중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들어서 보자면 이 미국 주식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기업 실적 악화 우려를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장은 조금 더 힘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달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가 한 45억 달러를 순투자했는데요. 이 가운데 레버리지나 M7 포함해가지고 미국 상장 주식을 한 6조 6천억 가운데 6조 정도를 미국 상장 주식을 사들인 데 썼는데 네. 이게 별로 성과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니 분석한 게요. 22년에 갑자기 고점 찍었다가 이제 많이 하락했잖아요. 예, 마이너스 40% 평가 손실을 입은 후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S&P 500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해서 네. 원금 회복하려면 최소 8.6년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버리지라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보유 기간 해당 ETF가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한다라는 가정 전제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는 조언한 게 뭐냐면요. 안정적인 투자 이익 얻으려면 M7, 레버리지 ETF 등 일부 종목에 대한 과도한 편중 줄이고 위험을 분산해야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기술주 정말 좋아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기술 산업으로 빠르게 발전한 국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성공 공식이 또 몸 안에 이제 체득되어서 해외 투자도 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제 한창 주주총회 열리는 시즌 아닙니까? 네. 근데 상장 폐지 우려되는 기업들 많아서 주총장 분위기도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이 외감법이라고 있거든요. 네. 12월 결산 법인, 뭐 대부분이죠. 결산 후 90일 이내인 3월 말일까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부 감사인은 이걸 토대로 해서 감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3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제 공시하면 이걸 가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가 공시 사이트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을 기준으로 보자면 감사 보고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가 코스피 7곳, 코스닥 36곳으로 총 43개 회사나 됩니다. 만약에 제출 기한 넘기면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후에도 10영업일 동안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받습니다. 감사 보고서 미제출 기업 가운데 38곳이요.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고했어요. 최대한 늦게 내겠다라는 거죠. 법정 제출 기한으로부터 5영업일 이내니까 한 4월 7일까지 기한을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왜 연장을 했냐라고 신고한 걸 보니까 이유가 바로 감사 지연이었습니다. 감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 시간이 더 걸립니다. 맞아요. 네. 그럼 특히나 이제 13개 상장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감사 의견 거절이나 한정을 받은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 감사 보고서 제출 늦어지니까 이거 의견 거절 나오는 거 아니야? 라면서 투자자 불안을 키우고 있고요. 이들은 모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코스피 1곳, 코스닥 12곳에 이릅니다. 그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된다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닌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네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제출이 늦어질 수도 있고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해외에 자회사 둔 기업들이 제대로 현지 감사 실사 못해서 더 애를 먹었던 기억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당국이 뭐 기한을 연장해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약간 이게 지금, 네. 노란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뭔가 경고등은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거기에서 외부 감사인이 의견 거절을 내면 네.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요. 아니 코스닥에 있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주식 투자하는 거 그래 평소에는 하셔도 되지만 3월은 하지 마셔라. 이 시즌. 라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3월은 전통적으로 상장 폐지 달이라고도 예. 불립니다.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인 의견 거절이 나오면요.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41곳에 이릅니다. 코스피 13곳, 코스닥 25곳, 코넥스 3곳입니다. 네. 이 감사 의견 같은 경우에는 감사 회계법원이 기업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회계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한 지표인데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한정 의견 이하를 받으면요. 회사가 뭔가 부실이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의견 거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감사 회계법인으로서는 이제 우리 더 이상 이 기업을 볼 이유가 없어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외부 감사 안 할래요. 네, 이 맞아요. 회사 못 믿겠어요. 이런 거죠. 특히 의견 거절의 경우 이 분기 보고서에 달리 만약에 기말 보고서에서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면은 이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 41곳이라고 했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이 상장 폐지가 우려되는 기업의 주식 대부분을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장 폐지되잖아요. 그럼 사실 이 주식 이 거래하기가 되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이제 장외 주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거 뭐 그야말로 이제 막막합니다. 네. 투자 원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제가 아까 소액주주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거절을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NK맥스는요. 9월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소액주주 비중이 99%. 기업 2곳 중 1곳꼴로 소액주주 비중이 70%를 넘깁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34개 기업 시가총액 더하면 5조 5천억이 넘어요. 네. 특히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바로 금양입니다. 와 이거 한때 2차 전지 붐 타고 시가총액 10조까지 갔거든요. 네, 10조까지 갔었는데 그리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금양 소액주주가 24만 명에 이릅니다. 24만 명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감사 의견이 만약에 의견 거절 나왔다라고 해도 즉시 상장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이의 신청, 개선 기간 등을 거쳐서 상장 폐지 여부가 최종 판단되는데요. 근데 이제 금융당국이나 거래소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질질 끄는 게 오히려 투자자 보호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상장 폐지 절차 신속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년 연속 감사 의견이 비적정이다라고 하면 즉시 상장 폐지되도록 제도 개편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뭔가 이의 신청을 하고 뭐 개선 기간 받고 해도요. 상장 폐지를 지금 기조상 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제대로 돈을 못 벌어서 또 돈을 많이 까먹어서 재무 상태가 너무 악화돼서 의견 거절이나 한정이라면 그 사이에 증자를 하거나 네.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2025년에 그걸 개선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쉽지가 않죠. 그건 이제 가봐야 하는 거죠. 네. 예. 금양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0조까지 네. 갔었던 기업이고 특히 이제 안 좋은 게 시가총액이 막 올라갈 때 주가 오를 때 대주주가 팔았잖아요. 그런 것도 또 하나 이제 시그널이 되는 거죠. 네네. 요거 간단하게 하나 볼까요? 네. 금융위원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나요? 원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물었어요. 그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 관련돼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한 부분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네. 뭐라고 또 거기다 덧붙였냐면 그런데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기존에 밝혔던 입장과 같다라고 했어요. 사실상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겠다. 해달라라는 재계와 여당의 입장에 동참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복형 금감원장은 사실 상법 개정안 문제 있지만 일단 국회 문턱을 넘었으니까 시행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두 군데 금융당국의 수장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또 지켜봐야 하는. 네, 맞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겁니다. 다음 달 그 기한이. 5일까지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8272님이 아침을 깨우는 루틴이 되었다고, 특히 이제 퀴즈에 귀가 쫑긋 세워지면서 늘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다고요. 근데 채택은 안 됐지만 그래도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주년이 돼가지고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따뜻한 또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6112님은 배달 라이더 시작한 지 2년 됐습니다. 자동차로 하기 때문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공예감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은 타고 내리고 자주 하셔서 흐름이 좀 끊길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938님은 저는 아빠랑 같이 이 시간에 출근합니다. 아빠 말을 듣고 같이 성공예감 들으면서 몰랐던 생활, 경제 지식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더 덧붙여 주셨네요. 아빠가 자기도 와이즈 부스터 받고 싶다고 얼른 문자 보내래요. 보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미선님, 성공예감은 저에게 매일매일의 다른 멘토입니다. 삶의 방향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오프닝 멘트부터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지는 원탁의 기자들, 또 김경필 멘토님의 애정어린 쓴소리 등등 9시부터 거의 11시까지 저에게는 힐링 시간입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아까 그리고 강신영님은 대호 형, 저 30대인데요. 연금 개혁에 너무 속상한데 커피 쿠폰 받고 싶어요. 뜬금없이. 빌드업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커피 쿠폰도 또 보내드릴게요. 3759님은 드라마도 재방송 안 보는 사람인데요. 성공예감은 본방 한번 하고 다시 듣기까지 꼭
2번 듣습니다. 저랑 관계없는 이야기는 늘 제쳐놨었는데 한 코너 한 코너 다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성공 예감 이데오미다는 어떤 의미인지 계속 보내주세요.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분들께 커피 2잔과 디저트까지 같이 있는 그 세트 쿠폰 보내드리고요. 또 건강기능식품 와이즈 부스터도 5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연봉. 역시 연봉 빠질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연봉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십니까? 어떻게 과연 답을 하실까요? 자, 연봉 속에 있는 비밀,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혹시 본인 연봉에 만족을 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한 7년 전에 만족했죠. 7, 8년 전에. 아, 그때? 네. 근데 점점 만족도가 떨어지나요? 그 이후에 오르질 않아가지고. 아,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 연봉, 나는 만족한다라고 답하는 직장인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재밌는 조사가 있는데요. 예. 글로벌 급여 데이터 플랫폼 페이스케일 연구에 따르면 예. 시장 평균 수준의 급여를 받는 직원 중 절반 이상인 57%가 자신이 오히려 시장에서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내가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 그렇죠. 심지어 놀라운 건 실제로 시장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 중에서도 42%가 야, 나는 적게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이 스스로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외국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비슷한데요. 네. 2025년 2월 HR 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830명으로 해서 대상을 조사한 게 있는데요. 올해 연봉 협상을 진행한 직장인 중 무려 10명 중 6명 이상이 결과에 불만족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명료했는데요. 바로 예상보다 연봉 인상이 낮았거나 오히려 삭감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연봉이 인상됐다고 답했던 직원은 약 67%였고요. 이들의 평균 인상률은 5%대였습니다. 그러니까 5%대가 적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연봉이 동결된 직장이 약 30%, 심지어 삭감된 직장인도 4%나 있었습니다. 올라도 만족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왜 그 연차 쌓이면 자연스럽게 연봉도 올라간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옛말이 되고 있죠. 그렇죠. 사실 저는 뭐 열심히 하고 시간 지나면 연봉이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실력이 있어도 알아서 올려주는 세상이 약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데이터나 이런 어떤 근거가 있는 사람만 연봉을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성과를 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아니면 이런 포인트가 있어야지 연봉이 오르는 거죠. 그 야구 선수 데이터처럼. 그렇죠. 그리고 약간 바뀐 게 있는데 채용 시장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제가 뭐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정기 공채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기업들이.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똑같은 기준 들어와서 똑같이 올라가니까 연봉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뭐 특별히 임원이 되지 않느나. 예전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제 수시 채용, 상시 채용, 뭐 레퍼런스 채용 중 뭐 온갖 채용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사규상 비공개다 보니까 입사 경로에 따라서 이 구성원끼리 연봉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얼핏 들었을 때 야, 제가 더 많이 받는데 적게 받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내부 불신이나 박탈감이 생길 수 있죠. 또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원자는 개인이다 보니까 정보력이 약해가지고 정보의 비대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연봉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보다는 어떻게 입증하냐, 어떻게 준비하냐.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 뭐 프로 선수처럼 에이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연봉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연봉 협상에 좀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협상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서 막 몸값 올리는 꿀팁이랑 영상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만큼 사실 많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더 인정 받아야지. 내가 고생했는데 이 정도 받아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연봉 협상에 가서 저 고생했어요 이러면 그래 수고했어. 그래 많이 줄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연봉 협상도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걸 연봉 협상의 게임 이론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 관련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런 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될 이유를 회사에게 납득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있으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정도 연봉을 인상 요구해야 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더 받아야 되는데 네. 근데 괜히 말했다 또 나가라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받아들일까? 이러다가 에이 더러워가지고 내가 나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버릴까? 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크게 봤을 때. 고민하죠. 그렇죠. 회사도 연봉 올려줘? 근데 왜 경기도 안 좋은데 동결해? 얘가 나간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 뽑아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둘이 열심히 복잡한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회사도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협상에서 누가 더 유리하냐? 이거는 누가 더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그리고 성과로 어떻게 보이느냐? 협상 타이밍이나 분위기, 그때 뭐 경제 뭐 이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요소가 잘 떨어질 때 상대방이 그래 올려줘야지, 더 받아야지 이런 게 됐을 때 연봉 협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회사에서는 도저히 좀 안 될 것 같다. 이직하면 경쟁사로 가면은 연봉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직할 때 가장 큰 이유가 뭐 사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하나 연봉이랑 직장 내 상사랑 잘 안 맞거나 사람이랑 안 맞는 건데 이직을 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인상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직이 이직할 때 연봉 인상률은 보통 5에서 15%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잡플랜에 의하면 헤드헌터와 기업 취업 잠정자들은 대체로 연봉 이상 상한선을 15% 뒀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는 것보다 한 그쵸. 15%까지 주면 진짜 많이 드리는 건데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기업 채용 담당자들이 생각한 인상률은 5% 이상에서 15%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84%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10명 중 8개 이상은 최대 인상률이 15% 미만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직무 수요가 많은 뭐 AI라든지 이런 거는 더 오를 수가 있지만 모든 직종에서 다 옮긴다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진짜 좋은 이직은 연봉만이 아니라 삶의 질까지 같이 오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봉 올랐는데 출퇴근 시간이 훨씬 늘어났다. 아니면은 직장 내 복지 워라밸이 다르다. 그 전에는 내가 재택근무가 가능했는데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장기도 있고요. 이런 그렇죠. 걸 여러 가지 면에서 봐가지고 연봉 협상도 하고 가서 이직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고민인 거고. 근데 이직할 때 보면 입사 지원서에 희망 연봉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대로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가 있더라고요. 좀 네. 놀랐는데요. 2019년 취업 포털 커리어가 기업 인사 담당자 500명을 대상으로 희망 연봉을 왜 묻냐 했더니 회사가 지원자에게 희망 연봉을 묻는 이유는 내규와 희망 연봉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가 38%로 1위였습니다. 그 다음이 지원자별 합리적 연봉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요즘 구직자, 재직자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원하나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고요. 면접에서 희망 연봉 관련 질문했을 때 답변자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7%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규와 지원자의 희망 연봉과 격차를 좀 줄여주고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려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면접 때 이 희망 연봉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하나 소통 능력이나 현실적 감각이 있는지도 보는 거죠. 근데 또 회사 입장에서면 어떤 일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연봉 어느 정도 선의 직원을 구해야겠다라는 게 사실은 먼저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직해 오는 직원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테고 그 사이의 격차를 좀 줄이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이걸 준비해서 이게 가장 놀랐는데요. 예. 인사 담당자 절반 이상은 지원자의 희망 연봉과 회사 내부가 다를 때 중간선에서 조율한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웬만하면 지원자의 요구에 맞게 적용한다는 의견은 0.6%로 1%가 안 됐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이게 너무 충격이었는데. 우리 기준에 맞춰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얼마 받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연봉을 5천만 원 받겠습니다. 이러면은 네. 그래 받아줄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100번 지원해도 한 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구직자가 요구한 만큼 연봉을 받는 경우 사실상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연봉을 회사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게 논리적 이유나 근거를 제시한 게 제일 중요한 거죠. 1918님이 연봉 협상보다 더 어려운 게 아내와의 용돈 협상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건 협상의 기술이 필요가 없는 게 한 명이 완벽한 갑이기 때문에 뭐 협상이 없죠. 그냥 가서 읍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트럼프랑 그렇죠. 협상하는 것처럼. 또 하나가 전 회사에서 연봉 얼마나 받았는지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때 그럼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살짝 좀 뻥튀기를 해야 할까 요것도 좀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연봉 할 때 굳이 이걸 왜 물어보나 싶은데 사실은 같이 일한 적이 없으니까 연봉을 많이 받으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꼭 정비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전 회사에서 인정받았겠지. 그래서 좋게 이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나는 사실 이번에 이직하니까 좀 더 받아야 되니까 내가 원래 한 3천만 원 받았는데 5천 받았다 말해야지. 이런데 실제로 이 사실상 보통 이 사람이 연봉을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그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시세보다 너무 지나치게 부풀서 말하면 이 사람은 신뢰가 없네. 같이 일했을 때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하. 이렇게 생각해서 그쵸, 오히려 그쵸.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서 조금 예쁘게 포장하는 정도. 포장은 좋지만 뻥튀기는 위험하다. 그렇죠. 예. 포장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연봉이 이렇게 억대 연봉이 올라서도 불평불만 가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이게 런던 정경대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가 하버드대 학생들 대상으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네.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연봉이 5만 달러고 주변 사람은 2만 5천 달러다. 그러니까 내가 훨씬 많은 거죠. 한 2배 정도. 내 연봉은 두 번째는 내 연봉이 10만 달러지만 주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25만 달러로. 그래서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내가 더 많이 받는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그렇죠. 사실 사람 심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동료들보다 이 직장에서 더 조금이라도 많이 받는 걸 만족감을 느끼더라.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비교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봉을 1억을 받던 솔직히 뭐 10억 받는 사람 없지만 뭐 10억 정도 받는 사람이 한다 할지언정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받으면 비교되면서 왜 그러지? 이러고 특히 같은 직급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연봉 한 5천 받는데 왜 옆에 있는 과장은 5,500 받지? 이러면은 뭐 하나보다 100만 원만 더 받아도 내가 왜 그렇게 받지? 이유 없는데 뭐 이러면서 박탈감 느끼는 거죠. 특히 요즘에 소셜 비디오 맨날 보면은 저는 깜짝 놀랐는데 뭐 이렇게 다들 돈을 잘 벌고 뭐 이렇게 뭐 잘 사는지 볼 때마다 나는 뭘까? 이 나이가 지금 곧 꽤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좀 그런 박탈감이 엄청 누구나 많잖아요. 비슷해요. SNS는 다 좋은 것만 올리니까.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무슨 드라마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하여튼 네. 그래서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사실 업무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또 몰입도도 높아지고요. 근데 이런 관련해서 지세대 같은 경우에 이게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직장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연봉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를 받느냐보단 공정하게 평가받고 있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납득할 만하냐. 뭐 이런 네. 것에 대해서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파격적인 회사도 있더라고요. 전 직원의 연봉을 다 공개해버리는 회사. 과연 어떨까요? 회사 내에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거 들었을 때 이런 민감한 정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연봉은 무조건 대여비다. 이게 기본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직장 사이에서. 근데 이런 민감한 점을 공개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바로 미국의 이제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투자한 스타트업 버퍼라는 회사인데요. 그래도 피터 틸이 투자했으면 꽤 뭐 기술력도 있고 그쵸. 뭐 좋은 회사겠습니다. 피터 틸은 워낙 뭐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소셜 미디어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데요. 전 직원의 연봉을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려놨대요. 홈페이지에 예. 외부인도 다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전 세계 누구나 와서 봐라. 우린 이만큼 오픈되고 있고, 와우. 우린 투명하다. 그렇게 보니까 이게 스타트업이니까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한테 신뢰를 주는 거야. 야, 나는 숨기는 게 없어. 연봉까지 다 오픈해. 이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원자들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도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요. 그래요. 우리는 공정한 대우를 받는구나. 이래서 기업 문화가 더 개방적으로 바뀌고 결국엔 동기부여도 올라가고 성과도 향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반발하는 직원은 없을까요? 저는 사실 반발했을 것 같아요. 역시 반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사람들한테 연봉이랑 내 옆자리 동료랑 그쵸. 연봉이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서 우리 부모님도 볼 수 있고 동네 그쵸. 친구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와이프가 보는 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뭐 부모님은 둘째 문제고 사실 똑같이 했는데 내 동기인데 네. 이거 저기는 5만 달러인데 넌 왜 4만 7천 달러야? 자기가 이러면은 그때부터 내가 사실 일은 잘하는데 조용히 있어서 그래 뭐 이러면서 사내 정치를 못해서 그래. 뭐 그렇죠. 억울한 사람이 사실 많거든요. 연봉 사실 이야기하면은 뭐 하고 싶은 말 엄청 많거든요. 직장인들이 다들. 하여튼 예상하는 대로 반반의 직원들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버퍼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왜 나보다 지가 더 많이 받아? 똑같은 일 하는데? 박탈감도 느끼고 연봉을 공개했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 이렇게 오픈된 학교 회사고 굉장히 좋아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그건 그런데 옆에 있는 쟤는 내 후배인데 나랑 연봉 비슷하네? 이래서 팀워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연봉을 오픈할 거면 성과에 기반한 명확한 연봉 기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어떻게 내 성과를 측정했는지도 그렇죠. 같이 공개해라. 그래서 공정한 기준 없이 그냥 야 우리 연봉 다 오픈해 이러면은 불만만 더 있는 거죠. 아, 근데 사실 그럴 수 있겠네요. 연봉이라는 게 딱 오픈하더라도 이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치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봉 공개라는 게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만 그만큼 내부의 공정성을 제대로 갖추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많이 갖춘다면 이제 긍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제 어찌됐든 간에 같이 가는 구성원들이니까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또 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사실 아까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이 연봉이 적게 받고 많게 받고 사실 중요한 건 한데요. 이 격차 때문에 박탈감 느끼는 게 가장 기분이 안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직급을 생각하는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단순하게 아야 내가 연봉 이 업계에서 많이 줘.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런 것보단 이제 공정한 성과 평가라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봉의 격차만큼이나 감정의 격차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급여만 맞춰주다 보면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아 이게 뭐지 내가 여기서 약간 소외되거나 나 필요 없는 건가 내가 다니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관련돼서 약간 유명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2008년에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축구팀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당시 새로 부임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그러니까 어느 날 골키퍼 코치님이 부친상을 당했대요. 이때 모든 사람들 심지어 메시를 포함한 슈퍼스타들을 데리고 다들 검은 양복을 입혀서 전세기를 타고 장례식장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다들 슈퍼스타 엄청 바쁘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렇죠. 얼마예요. 근데 모두 다 그날 하루는 다들 같은 한 팀인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같이 한 팀이다.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바르셀로나가 몇 년간 침체를 딛고 그 해 챔피언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봉 이상의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사실 정서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도 단순하게 야 연봉 많이 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럴 게 아니라 나는 널 지지한다. 네가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다. 이런 정서적 유대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1370님은 또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연봉 협상이라기보다는 사측이 통보하면 근로자는 그냥 수긍하는 게 현실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게 맞습니다. 느끼시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갑을 관계에 있다라는 것 같기도 하고. 최경미님이 교수님은 애처가인 듯합니다. 모든 얘기에 와이프 얘기가 빠지질 않네요. 그럼요. 저는 엄청나게 적었는데. 정확한 분석.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오늘로 7일째 접어든 가운데 밤에도 강한 바람이 계속되면서 야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발생 엿새째인 의성 산불은 경북 북동부 지역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으로 내려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찾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산불 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10명으로 구성된 투기의 위원장은 삼선 이만희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외국산 자동차에도 다음 달 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김서연 님이 2주년 축하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어젯밤 산불이 나서 마음 졸이는 밤을 보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5351님 오늘 저희가 이제 2주년이어서 8시 58분에 핸드폰 알람 맞춰놨어요. 하루도 놓치는 날이 없습니다. 5, 6년 전부터 들었는데 이대호님 오시고 알람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9997님은 일타 강사님의 경제정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Y스트릿 채널도 함께 시청하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스태프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또 우리 제작진분들에게도 또 같이 격려를 해주셨네요. 이말숙님이 안동에 계시다고 하네요. 탄 냄새와 심한 연무? 예, 슬프지만
성공 예감 한자도 놓치지 않고 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지금 그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영덕 또 경남 하동 지역까지도 번졌다고 합니다. 불에 탄 면적만 해도 축구장 9만 개 넓이라고 하고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것만 집계된 것만 발표된 것만 26분의 목숨 또 희생당하셨다고 하죠. 주민들의 마음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좀 치유할 수 있을까? 심리학개론 시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 그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라우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또 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도 당연히 트라우마가 남겠죠. 그렇죠. 사실 요즘처럼 막 비가 막 기다려지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많은 분들이 그 부산에도 그렇고 오늘 네. 서울에도 약간의 그 보슬비가 내리는데 네, 이 비가 다들 이제 경북 경남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도 바라시더라고요. 비가 아주 그냥 세게 내려서 음. 부디 좀 산불이 다 진압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요. 좀. 사실 이 트라우마라는 게 개인이 이게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거나 좀 충격적이고 위협적인 사건을 이렇게 겪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은 마음에 상흔을 남기게 되고요. 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상처가 어떻게 보면은 배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트라우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마음에 이제 타격을 주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첫 번째가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내 안에 침투되는 거예요. 떠오르고. 네,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작은 바람 소리나 나무가 타는 듯한 그런 냄새만 조금 이렇게 나는 것 같으면 갑자기 공포가 확 밀려오면서 파국적인 생각이 든다든지 두 번째는 굉장히 좀 과각성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긴장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막 잠이 안 오고요. 술을 계속 마시게 되고 또 조그만 게 자극에도 깜짝 놀라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침투 증상이나 과각성 상태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예를 들자면 그 생각으로 벗어나려고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비슷한 어떤 장소나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마치 우리가 난로에 이렇게 손을 대면 네네. 그 난로에 다시는 옆으로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하. 그런 증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속 신경 쓰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회피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세 가지 침투 증상, 과각성 상태, 회피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면서 네. 좀 인지라든지 그 생각이죠. 또 감정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막 굉장히 침울하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공허한 느낌이 든다든지,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는 상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시에 계속해서 찔리고 있고. 네. 이번처럼 그 자연재해가 크게 발생했을 때랑 혹은 교통사고처럼 어떤 물리적 충격을 네. 받았을 때 트라우마라는 그 증상이 좀 다릅니까? 어떻게 오나요? 일단은 그 외상이라는 게 네. 일회적 외상이 있고요. 또 반복적인 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나 지진, 뭐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일회적 외상에 보통 이제 속하고, 네. 또 뭐 아동 학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반복적 외상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외상의 종류에서 사회적 재난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진이나 태풍이나 산사태나 산불이나 홍수나 이런 것들, 네. 코로나19 이런 것도 그랬었죠. 그리고 대인관계적 외상도 있죠. 뭐 전쟁, 뭐 폭력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애착 외상도 있죠. 뭐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종류가 많은데 이거를 일단은 좀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글쎄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훌훌 털고 일어나고 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빠져들게 되고 네. 이건 어떤 차이라고 봐야 돼요?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은 대처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시가 박혀 있는데 그냥 거기다가 후시딘만 좀 바르고 뭐 이렇게 연고만 좀 바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시를 빼내야죠. 그렇죠. 그걸 절개하고 빼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런 트라우마 관련해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의학적인 도움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감정을 조금 표현하고
조금 그런 연대를 갖추는 사람들은 조금 더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좀 사회적인 지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인 지지요. 네, 그러니까 PTSD를 겪은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인 거지만은 그런 토대 안에서도 사회적 공동체나 가족이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연결되어 있을 때 훨씬 더 치유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이고. 2759님이 그 밤새 고생하는 소방관 남편 퇴근 기다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남편과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산불 피해 겪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네, 산불 감시원, 네, 또 산불 끌어다니시는 이제 공무원분들, 당연히 또 소방관 분들, 또 그 가족분들도 걱정이 이제 될 수밖에 없고 네. 그 사회적 지지라는 거는 주변에서 함께 하고 네. 있다라는 것도 되게 또 중요한 거네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 특히 이제 경북 지역 이쪽 계시는 분들 좀 고령층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또 저희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부모님 계셔서 걱정이다라는 네. 분들 많거든요. 네. 자연재해 났을 때 특히 고령층의 심리적 외상이 더 심할 수 있다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주거재 상실이라는 게 뭐 약간 재산 손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건 어떤 면에서 평생의 삶과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40년, 50년 살아온 집이 네. 한순간에 불타버렸을 때. 그러니까 이 전체는 나의 정체성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상실은 나의 정체성의 혼돈으로 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다시 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가 힘들 수 있죠. 그냥 돈 주고 다시 사면 되지 이게 아니니까.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재난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고령층일수록 신체적인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좀 대처가 느린 경우들이 있죠. 대처 자체도. 네, 좀 이렇게 빨리빨리 어디로 움직여야 될 때도 뭔가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고 그럴 수도 있죠. 또 게다가 이제 그 젊은층보다는 고령층일수록 조금 정서적인 유연성, 그러니까 변화 같은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들도 한몫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활동성도 그렇고 정서적인 유연성도 젊은 사람보다는 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걸 극복하는데도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6790님은 여기는 영덕입니다. 이틀 동안 잠을 설쳤네요. 바로 옆까지 불이 가까이 와서 가슴 쓸어내리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는데 트라우마를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혹은 회복해야 될까 혹시 그 고통과 공포를 다시 한번 마주하는 거 네, 해당 장소에 가보는 거는 어떨까? 이건 피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움이 됩니까? 일단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천천히 해야 되고요. 뭐든지 천천히. 네, 두 번째는 아주 안전하게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천히 안전하게 그리고 뭔가를 지지받는 환경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혼자 이제 거길 가보거나 하는 것들은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전문가와 함께 트라우마 경험을 조심스럽게 떠올리면서 좀 미해결된 굉장히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건강하고 조금 어떤 면에서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표출하고 해소하는 그 작업이 어떤 면에서는 작은 입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지지받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막 갑작스럽게 내가 극복해 보겠어 네, 해서 딱 그걸 막 열어 제끼고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이제 과감하게 하시려는 거는 여기서는 사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박현숙 님이 산불로 주인을 잃은 개가 주인을 기다리는 사진을 봤는데 아유, 재해로 인해서 상처받는 범위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에 가축들도 많고 동물들도 많았었는데 또 하나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이후에 뭔가 보상이라는 게 좀 따르지 않습니까? 네, 적절한 보상을 받는 건 어느 정도 좀 트라우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매우 도움이 되죠. 사실은 불공정한 보상을 받으면요,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재산 소실이 막 1억이 넘어요. 그냥 보상은 뭐 1,000만 원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떤 그냥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내 삶이나 내 터전 자체를 무시하고 뭔가 부당하게 취급받았다라는 엄청난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요. 내 삶이 부정받을 수 있는 네. 그렇게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회에 대한 신뢰감 자체가 조금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한 보상이라는 게 단순한 금전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어떤 면에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은 보상이 네. 충분했던 피해자가 PTSD 회복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소통하는 거, 또 심리적 지원을 하는 거, 또 사회적인 인정과 위로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뭐 보상금, 보험금 그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적인 걸 넘어서서. 네, 중요한 전제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니 그 잃어버리신 만큼, 불탄 만큼 이걸로 그냥 바꾸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도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네, 꼭 돈을 돈으로만 보면 안 되겠네요. 네, 이게 근데 사람이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과정이 특히 이제 화마가 덮친 자리는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네,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 흔적이 또 어딘가에 남아 있을 거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사실은 지금 막 그 이제 인접한 계신 분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네. 산불이 일어난 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잘못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에 기대어서 그건 그때의 기억일 뿐 어떤 면에서는 시간의 토대 속에서 지금은 안전하다는 그 경험 자체를 늘려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부터 자각하는 거고요. 또 지금은 좀 산불 때문에 너무나 이제 자연을 보는 것도 좀 힘들 수 있겠지만은 서서히 자연을 보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지고 맛 좋은 것을 먹고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좋은 활동들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늘려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조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진영님이 국민학교 4학년 때 집에 불이 나서 친척 집에 몇 달간 새방살이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유, 네. 이번 피해 입으신 분들 트라우마 치료까지 잘 챙겨드렸으면 좋겠네요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대피소에도 심리회복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사실 그런 데 문 열고 들어가는 거 좀 아니 뭐 그럴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좀 이용을 하시는 게 네, 낫겠죠. 네, 심리적 응급처치 또 의료 지원도 그 대피소 내에서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고요. 최경민님 같은 경우에는 그 소방 헬기가 자주 지나가서 그런지 웅웅 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뭐 이런 말씀도 네. 해주셨고요. 9632님 오늘 비가 산불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피해 주민 여러분께 위로 드립니다.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마음을 또 함께 보듬어 드리는 것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갑니다. 조선시대에도 불이 많이 났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 조상들의 지혜를 또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